네, 총 4,016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 투표가 이 시각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전국 단위 선거인데다가 12곳의 재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지면서 여야 각 당의 정치적인 명운이 걸린 선거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 다 투표를 하셨습니까? 네, 사전 투표했습니다. 사전 투표하셨고. 저도 사전 투표했습니다. 네, 저도 사전 투표. 저는 오늘 이제 투표를 했는데 사전 투표율이 왜 저희가 이렇게 게임이 뭐 운동장에 기울었다 그러면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꽤 높이 나왔거든요.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사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각 당의 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가 2014년 도입된 이후 예.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가 편리하잖아요.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하더라고요. 아무 투표소나 가서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도 사전 투표율은 조금씩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 의원님도 편리성 때문에 좀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예요? 꽤나 높게 나왔거든요. 전체적인 예. 사전 투표율이 올라간 거는 역시 편리성 때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야 사전 투표 동료를 일찍하기 위해서 사전 투표해서 SNS에도 올리고 이러느냐고 했습니다만 예. 정말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사전 투표를. 신분증만 하나 있어요. 예, 어디서나 직장 옆이나 어디 가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 때문에 올라갔고 그래서 오늘 사전 투표율이 4년 전에 그 지방선거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았기 때문에 높았어요. 예. 그런 기준으로 하면 지금 전체 투표율은 60%를 훨씬 넘는 선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웬만한 분이 사전 투표를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인 투표율은 60% 내외 그래도 예전보다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투표율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여론분석 전문가이신 윤희용 센터장께서는 일단 3시 기준이 50.1%였어요. 네. 예, 지난 6회 때보다는 4% 좀 넘게 높았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투표율? 일단 이제 투표율을 과거 초반에는 이제 이런 낮아질 것이라고 하는 분석들이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층의 또 보수 성향층들은 이번 판세가 좀 불리하니까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투표장에 많이 안 나갈 것이다. 네. 사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요. 또 이제 진보 성향의 젊은 층들은 이길 것 같으니까 투표장에 많이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정당들의 지지층의 결집도가 상당히 느슨해진 상황에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진단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사전 투표도 그렇고 지금에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56.8%였는데요. 그것을 네. 이제 상회하는 투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후 들으면 시간당 한 3%포인트 정도씩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50점이면 3시간 남았기 때문에 9%가량 이제 올라간다고 보면은 거의 이제 60%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지난번보다는 높아지는 것인데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는 선거 상황, 정치 상황 여부를 떠나서 네. 투표 참여가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꾸준히 하신다는 거죠. 예, 투표라고 하는 행위 상당히 이제 귀중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회적인 존재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고 본인들이. 그리고 젊은층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많이 이제 좀 등락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국정농단 또 대선 등 거치면서 정치 효능감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네. 참여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투표 참여 열기가 이전에 비해서 매우 높아졌고요. 또 이 사전투표제도는 20대의 실제 투표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제는 다른 세대 같은 경우는 미리 당겨서 투표하는 효과가 크거든요. 예. 왜냐하면 주소지와 이제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나 20대 같은 경우는 주소지를 처음에 잘 안 옮겨요.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경우에 그렇죠. 나중에 옮기잖아요. 그러면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 주소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전투표제도는 생겨서 생겼기 때문에 실제 한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5%포인트 이상 사실은 실제 투표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 사전투표제도가 이제 투표율도 올리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쨌든 이번에 투표율이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높아져서 60% 근접할 가능성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사실 예전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쪽에 유리하고 낮으면은 보수 쪽에 불리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 이야기가 통용이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예. 기존의 정치 문법, 기존의 투표 문법, 기존의 분석 틀이 사실은 근간이 깨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도 우리가 사전 투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자꾸 정파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분석은 저는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전 투표를 도입한 기본적인 생각이 뭐였냐면 투표를 편하게 하게 해주자였거든요. 그럼 투표를 편하게 할 사람들이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진보 정당, 보수 정당 이렇게 나누는 분석들은 사전 투표율이나 투표율에 이제 크게 의미가 없다. 다만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여야의 악재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각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의 결집을 이완시켰는데 예. 그런 막판의 네거티브라든지 또 그 잘못된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거꾸로 낳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투표율이 높으면 이게 뭐 민주당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뭐 낮으면 자유한국당에 유리하다든지 이런 식의 분석은 저는 지금은 그렇게 막 뭐 맞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전의 어떤 공식과 공식으로 해석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이셨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물론 뭐 문재인 정부 1년밖에 되지 않긴 했습니다만 중간평가 성격도 있겠고 미니 총선으로 불리울 만큼 재보궐선거도 많거든요. 12곳이어서 향후에 이제 전국 구도도 그렇고 진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세 분 다 듣겠습니다만 선거 김 의원님부터 이번 선거의 의미를 좀 짚어주실까요? 예.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제 1년 1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죠. 그래서 예. 사실은 중간 평가 성격이라고 보기엔 조금 이른 이른 감이 감이 있습니다. 있죠. 예. 사실은 내년 이맘때쯤 선거가 있었다면 그야말로 본격적인 중간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정권 출범해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아직도 갖고 있을 때고 이제 예. 평가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간 평가로서의 의미는 좀 약합니다만 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야당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를 이번 선거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방금 말씀하신 12곳의 국회의원 예. 재보궐선거 예. 이 결과에 의해서 의석수도 좀 이제 변동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있을 뭐 야권이 됐던 아니면 야권의 어떤 정계 개편이나 의석수의 변화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또 민주당이 보다 우호적인 야당과 어떤 연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가서 합당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들이 아예 이렇게 좀 당적을 옮기는 이런 것까지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이 이후에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만 있질 않고 미니 총선급의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큰 선거, 대선 같은 경우는 과거를 심판하는 의미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보궐선거 자체가 2016년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선거였고 네. 그래서 그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크다. 재보궐의 경우는. 근데 이제 지방선거의 경우는 이제 다들 인정하시는 거지만 한반도 평화 이슈가 블랙홀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단순히 평화 이슈가 블랙홀이 됐다. 이렇게 보면 좀 곤란한 지점이 있는 게 이게 원래는 전쟁의 공포 이슈였어요. 예. 그랬다가 평화 이슈로 전환됐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히 대화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평화에 대한 갈망이 더해져서 굉장히 강력한 그 블랙홀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 이게 뭐 11개 중에 뭐 12개 중에 어떻게 된다. 이런 그 뭐랄까요? 그 민주당이 더 의석수를 몇 개를 차지하고 그래서 그게 이후에 정계 개편으로 어떻게 이어지냐. 이 부분은 되게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수 재편의 압박은 선거 이후부터 바로 이제 국민들로부터 거세게 특히 보수 유권자로부터 압박이 올 것 같다. 그러나
진보 재편은 총선 이후에 이루어질 것 같다. 2020년 총선. 저는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윤영 센터장도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예. 어쨌든 선거의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선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야당의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 예.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얼마나 그것에 호응하느냐 여부가 사실은 기본적인 선거의 구도이자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권 이제 뭐 앞부분에 있으면 평가라고 하고 좀 뒤로 가면 이제 견제, 또 예. 후반부로 가면 정권 심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이제 그것이 기본 구도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것도 뭐 일정 부분 평가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야당에 대한 평가도 매우 중요한 이제 선거의 의미로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당이나 보수 야당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농단과 대선 거치면서 이게 마무리를 단절을 확실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야당이 또 평가의 대상이 일정 부분 되는 선거로 이번 선거가 진행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 개개인의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후보들의 지지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유권자들이 정당 수준에서만 평가하고 머무르는 이제 그런 특성을 보였다는 것이 이번 선거가 과거와 좀 다른 그런 특이한 현상을 보인 선거였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세 분 좀 공통적으로 야당 그리고 과거에 대한 평가가 들어간 선거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요. 사실 오늘은 지방선거가 이렇게 치러지고 있지만 어제 바로 북미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예. 선거에 어떤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한데 좀 영향을 미칠 거라 보셨고요.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뭐 막판 변수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는 이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이미 반영이 오래전에 됐던 상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 뭐 극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만 막상 합의문을 보고 그 합의문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기존의 대북관 내지 안보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문 내용 보고 왜 이렇게 내용이 알맹이가 없냐라는 평가.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급됐던 어떤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그리고 당장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만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이 됐고요. 보수의 결집. 예, 그래서 이것은 뭐 큰 변수는 막판 변수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번 선거는 정말 정책 이슈에 대한 것을 찾아보기가 힘든 선거인 만큼 그러게요. 막판에 불거진 어떤 스캔들 내지는 그것이 변수로 작용을 하는 선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 대단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 북핵 문제는 이미 반영이 될 만큼 됐고 막판 변수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번 예. 같은 경우에 이제 한반도 정세 변화, 예.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또 이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등 그걸 통해서 이제 한반도의 정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 이제 선거 기간 내내 선거를 지배했다고 사실은 표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대중들의 관심이 이제 희소한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 관심이 쏠리게 되면 다른 쪽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하는 것인데 그 공세의 목소리를 뭐 미디어를 통해서라든가 또는 대중의 관심 사항으로서 흡수하는데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 사실은 이제 이런 한반도 정세 변화가 야당에 상당히 어쨌든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겠고 과거에는 이제 진보 정권이 남북 간 관계 개선을 급속히 이렇게 추진하는 데 대해서 보수층을 자극하고 그것이 막판에 보수층의 결집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인데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것이 진보 정권에서 급격한 남북 관계 개선을 하게 되면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려고 대화 국면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현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 어떤 선거에서 막판 보수층 결집할 수 있는데 어떤 배경이 사실은 미국 때문에 사라지게 되면서 이것도 사실은 선거에서 봤을 때 주요하게 영향을 준 요인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북미 회담으로 이슈가 쑥 빨려 들어가긴 했지만 이게 무슨 뭐 어떤 그 표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닐 거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좀 이제 아쉽다는 거는 이게 지역 일꾼 뽑는 거니까 공약도 그렇고 이런 걸 좀 보고 하시면 좋은데 최 의원님 혹시 뽑으실 때 이거 좀 보고 하셨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제가 언론을 보면서 조금 현실하고 약간 동떨어졌다 네. 이런 분석이 뭐냐면
그 시민들께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그래서 우리 동네 일꾼 뽑는데 이 분위기로 그냥 뽑지 않으세요. 네. 네. 그리고 일단은 공보물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도 몇 통의 그 카톡도 받고 전화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후보의 공보물의 어떤 부분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되게 미안하다는 분도 계셨고 또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라고 묻는 분도 계셔서 예. 그게 밤에 거의 11시쯤까지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제 오히려 그러면서 미안해 하시기에 제가 아니다 이렇게 투표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역 일꾼은 뭐 시의원, 도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꼼꼼하게 보시더라고요. 그 지역 현안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민 유권자들께서 옛날처럼 이게 옛날과 달라진 몇 가지 지금 정보를 습득하는 창구가 이게 달라진 건데요. 우선 옛날에는 A라는 정당에 악재가 터졌어요. 그리고 미디어 환경이 A라는 정당에 안 좋으면 예. 그냥 선거 막바지에 그 정당에 안 좋은 네거티브 보도가 막 나오고 그게 선거 전반을 막 뒤덮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SNS도 있고 다양한 소통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쏠림 현상이 오히려 덜해지면서 유권자들은 정보의 소통 창구가 많기 때문에 더 현명해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 네. 유권자분들은 많이 똑똑해진 것 같은데 사실 공천 과정이라든지 이 선거 활동, 후보들의 선거 활동 자체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천 과정에서는 어떤 그 당내 민주화라는 관점에서는 다 후퇴한 지방선거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다 후퇴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내 민주화가 오히려 4년 전에는 각 당에서의 경선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여야를 다 포함해서 경선보다는 소위 얘기하는 뭐 전략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중앙당에서 찍는 공천이 많았어요. 예. 한국당도 많았고 민주당도 4년 전보다 많았던 거로 요번에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당내 민주화의 그 측면에서 후퇴한 측면이 있고 뭐 유권자별로 각 후보별 그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을 꼼꼼히 검토하시는 분들도 항상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흔히 얘기하는 이번 지방선거가 산무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방 이슈, 정책 그리고 단일화가 없는 산무선거라고 하는데 저는 사무선거 같아요. 하나가 더 뭔가요? 모험집사. 새 인물이 없어요. 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치권 밖에서 유입된 새 인물, 그게 광역단체장 후보가 됐던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 후보가 됐던 새 인물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없었던 사무선거가 지금 이번 선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정에서 보면은 뭐 어떤 그 네거티브 그 공약들, 그러니까 네거티브 전이 벌어진 뭐 경기지사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 몇 가지 이슈들 빼놓고는 기억에 남는 게 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 듣고 싶네요. 일단 뭐 네거티브가 많이 이제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유권자들이 사람들의 특성인데요. 예. 뭐 심리학에서도 이제 이런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편향되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언론도 이제 보도가 있게 되고 또 이제 유권자들도 그런 것은 이제 이런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지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이제 두는 것이긴 한데 그것이 실제 이제 투표 표심에는 얼마나 많이 직결되는지 여부는 이제 사후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요. 후보들이 이제 매초에 시작할 때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막판으로 가면서 사실 그러한 약속들을 다 이제 어기게 된 것인데 보게 되면은 일단은 지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워낙 이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이제 약속했지만 사실은 이 이슈라도 꺼내지 않게 되면 사실은 이 판을 흔들 수 없다고 하는 이제 절박감 네. 뭐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이제 전면적으로 공세해서 선거에 어쨌든 막판에 이제 메인 이슈로 이것을 이제 부각시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또 이기는 쪽에서도 또 다른 또 악재를 꺼내서 이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이런 후보들 이제 많이 이제 있었는데요. 뭐 물론 이제 네거티브 공세하는 것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검증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은 그것 자체를 이제 나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선거 운동의 일환이거든요. 상대방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도 선거 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하긴 한데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준비된 공약, 정책 그것이 대중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충분하게 알려졌느냐 그것은 이제 좀 비교해서 균형 있게 사실 가는 것이 필요한데 네. 준비한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안내하거나 알리는 데 좀 소홀히 하고 네거티브만 하게 된다면 이 지방선거, 지방일꾼을 뽑는 게 취지를 사실은 무색해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선거 공보물에 정책을 실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취지는 공약을 많이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12페이지를 하면 한 8페이지는 공약으로만 실어달라고 하는 법의 규정, 이제 선거위원회 이제 관리가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러면은 후보들이 유세하거나 말할 때도 좀 이제 공약에 대해서 준비한 정책에 대해서도 그러한 비중에 맞춰서 함께 이제 얘기하는 문화가 앞으로는 형성되기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그러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죠. 네. 네. 최 의원님 보시면서도 아까 뭐 김 의원님께서 이슈, 정책, 단일화, 세임물 없었다. 그리고 또 네거티브가 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일 수 있겠지만 이걸로 점철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유권자들이 많은 어떤 피로도를 느끼기도 했었는데 최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떤 부분이 좀 특징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우선 동의를 다 하면서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 그 지역이나 이제 특히 기초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새 인물을 충원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지역 밀착형 선거다 보니 아무래도 시의원이나 도의원 정도는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을 뽑고 싶은 게 유권자들의 욕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과제 같고요. 새 인물을 그런 기초 단위에서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는. 그다음에 과거에는 광역 단위 선거에서 새 인물을 자꾸 이렇게 영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야가 각기 다른 이유로 이번에는 새 인물을 영입할 수 없는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당의 경우에는 워낙 인재가 차고 넘쳐서 내부 경선 과정에서 과열됐다고 할 정도의 경쟁이 있었고 야당은 그 반대의 상황,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실 인물을 찾기가 어려운 그래서 지금 양쪽 다 새 인물을 수혈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었다. 그런 평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민주당의 전략 공천이 맞았다는 건 이제 느낌이 그럴 수 있는 게 전략 공천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반발이 되게 컸어요. 그 이유가 그 김상곤 비대위원장 시절에 예. 이제 공천 룰을 완전히 바꿔서 공천권을 대개 다 각 경기도당 무슨 뭐 서울시당 이런 식으로 도당에 내려보내다 보니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전략 공천 지분이 사실상 없어졌거든요. 그때. 예. 없는데 전략 공천의 필요성은 늘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략 공천을 하게 되면 그게 크게 이슈화돼서 느낌으로 되게 전략 공천이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당, 이제 큰 시도당의 경우는 그 경남인가요? 네. 그 정도, 그다음에 강원도 이제 그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경선을 해서 후보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느낀 거는 경선은 그럼 완벽한가? 경선 과정에서 검증되지 못한 후보의 문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천 시스템 전반은 진짜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근본적인 고민과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좀 이번 지방선거 좀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지역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경기 지역이 지금 4시 기준으로 50.7% 투표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네거티브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지역이 좀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 초반에는 경남이 가장 뜨거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예상을 깨고 경기가 가장 핫한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예전 선거와는 다른 문제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저도 경기도민입니다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나는 선거가 이번 경기도 선거가 돼버렸죠. 이게 선거판이 거의 19금 수준이 돼버렸어요. 막판에 이게 뭐 소위 그 스캔들 문제 때문에 그 참 우리 정치권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만 어쨌든 그 진실 여부는 뭐 당사자만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끝까지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오늘 선거를 치러지게 됐습니다. 근데 뭐 방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경선은 과연 완벽한 제도냐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기도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예. 제가 이번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접촉을 해보니까요. 막판에 이 이슈가 분명히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특히 청년층에서 많은 표심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령별로 20대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예. 뭐 중장년층은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투표함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선거 결과가 경기도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보니까 지역별로 봤을 때 그 윤희용 센터장께 여쭤보고 싶은데 전남 지역은 63.9%, 서울이 52.1%인데요. 전국 지금 4시 기준은 53.2%니까 전국 투표율보다 낮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이게 10% 넘게 차이 나는데 서울과 호남의 이런 편차 같은 건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통상 이제 투표율이 높은 경우에는 예. 이제 어떤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시골 지역들. 예. 왜냐하면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 참여 안정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높고 그 경쟁이 매우 치열할수록 그다음에 후보가 많을수록 이제 이렇게 되면은 투표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 선거운동 그만큼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후보들이 또 많은 경우에는 또 후보들과 관계된 어떤 뭐 세력이라든가 사람들 많게 되기 때문에 또 투표율이 이제 올라가는 현상들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선거가 끝나게 되면 그런 경쟁이 치열한 곳 외에 이제 시골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이제 높고요. 도시 지역은 좀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 흐름은 사실 이번 선거만의 특징은 아니고 역대 대부분의 선거에서 이제 일관되게 나타나는 이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도시 비율이 높은 서울과 이제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다소 이제 낮은 흐름들 보여주는 데 비해서 네. 이제 전남 같은 지역들은 상당히 이제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낮은 지역이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은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절대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예. 지금 시각에서 이제 50% 가까이 되거나 넘거나 이제 한 것은 지난 4년보다는 사실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어떤 아까 말씀 도시와 농촌의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연령층이 좀 다양한 것도 있겠고 그런 것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이것이 이제 낮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절대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이제 선거 관심도가 매우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인데요. 어떤 개개인의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까지 그 예. 이슈에까지 관심도 가는 것은 적었지만 이 선거 자체에 대한 기본적 관심도는 사실은 이전 선거보다는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던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일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도 48.2%면 좀 많이 상당히 낮은 편인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요, 상대적으로. 인천 하면은 이부망천이 대부분 떠올리실 것 이슈죠.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네거티브가 있고 이제 망언이 있고 이런 지역이면 관심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양쪽 지지자들이 결집하면서 투표율이 올라갈 것 같은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대하기는 A 정당이 문제가 생기면 B 정당으로 유권자들이 넘어올 것 같은데 예.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지를 철회하고 투표를 안 하지 반대 정당으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이게 이제 네거티브를 쭉 분석해 보면 네거티브로 선거가 뒤집힌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요 이유거든요. 네. 그리고 이부망천의 경우는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의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되게 걱정되는 지점이었겠죠. 그런데 이부망천이 나오면서 이게 포탈의 반응을 봐도 이부망천이 스캔들을 한 2, 3일 덮어버릴 정도의 그 말 한마디가 이제 그런 파급력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특히 부천은 아닌데 인천 지역의 경우가 이렇게 망해서 인천 간다. 요 표현이 되게 그 지역 이건 여야를 넘어 유권자 성향을 넘어서 되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다 보니 이제 이게 투표장에 안 나가고 싶은 심리가 형성돼요. 아예 포기해버리는. 네, 그러니까 눌려버리는.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지지자신데 그 이부망천이라는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나가서 다른 당을 찍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투표율 저하로 이어지는 게 그냥 그게 현실 같아요. 일단 그 정태욱 전 대변인의 발언이 우리 최 의원님의 분석으로는 표심의 이동보다는 표심을 포기하겠다라고 좀 해주셨는데
김 의원님도 어느 정도 좀 동감을 하시죠? 어떻게 좀 보세요?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사실은 부천도 다른 지역보다 투표율이 조금 낮습니다. 네. 지금 현재 투표율로 보면 뭐 제가 한국당을 대표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봐도 좀 황당해요. 어떻게 저런 발언이 방송에 궁금한 게 나갈 이제 수가 초보 있는 게. 방송, 초보 그 정치인도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초보 정치인이 맞죠. 초선이고 물론 대변인을 했습니다만 글쎄요, 뭐 당내 그 직은 그 안에서 결정하는 거 보니까 결정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보다는 이렇게 하나씩 나눠 갖는 과정에서 대변인직을 몇 달 했던 것 같은데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어이없고 황당한 발언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 다시 보기를 보니까 또 비슷한 취재 발언을 2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다만 이제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만 투표 결과에 끼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이 이게 후보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정태욱 전 대변인이 후보가 아니고 뭐 경기도의 한 곳 또 그리고 인천을 향해서 말실수를 아주 크게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 일시적으로 큰 그 폐해를 끼친 건 맞습니다만 정작 후보는 아니기 때문에 투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선거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개념 정의가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선거는 우리의 지지 근거를 제공하고 상대에 대한 이제 지지 철회 근거를 제공해주는 싸움이거든요. 이제 다 이렇게 정당이든 지도부든 해서 이제 말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후보들도 그렇고요. 하면서 이제 지지의 근거, 우리를 지지해줄 이유들이 이겁니다. 또 상대방은 지지해서 안 되는 이유들이 이겁니다. 지지를 철회해야 되는 이유들이 이겁니다라고 하는 말싸움이에요. 둘이 이제 뭐 복싱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상대로 이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을 상당히 이제 귀하게 존중해 주는 것으로 가고 하는 것인데 이제 뭐 부천과 인천의 이제 이 비하 발언 같은 경우는 유권자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권자를 상당히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측면이었고 우리 당 자기가 속한 당의 이제 지지 근거가 아니라 철회 근거를 제공해 준 싸움이었으니까 기본적인 어떤 선거의 개념과 정반대의 사건이어서 여러 선거의 과정에서 여러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아마 선거사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기록될 만한 이제 사건으로 아마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떤 그 파장 자체에 뭐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이슈에 비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선거에서에 임하는 어떤 소속 정당의 의원으로서의 어떤 부적절한 메시지 이런 아마 대표적인 것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 유정복 시장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원망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 굉장히 열심히 운동하신 것 같은데. 열심히 했고 자유한국당 쪽에서 인천은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발언이 있고 나서 정 의원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게 유정복 후보이고 그리고 또 그거를 당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문 경우고 물론 이제 그 노인 폄하 발언으로 2004년 총선 때 열린우리당이 굉장히 홍역을 치른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혹독한 심판을 받았어요. 사실 그 발언이. 그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이 굉장한 압승이 예상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반을 조금 넘기는 수준으로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이번에 워낙 북미 회담이 큰 이슈여서 그 역시 파장이 좀 준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6.13 지방선거 가지고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잠시 뒤에 다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